안녕하세요. 2월 20일 월요일 팔뉴스 오프너 시작합니다. 저는 SBS 보도국의 홍지영 논설위원입니다. 오늘도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번 주말에 뭐 하셨나요? 네, 저는 사실 일요일마다 일이 있어서 토요일 못 쉬시는구나. 쉴 수 있는데 토요일에도 어디 토론회에 나오라고 해서 이번 주말은 다 일하셨어요, 그러면? 네, 뭐 계속 일한 건 아니겠지만 어딜 놀러를 간다거나 잠을 오래 잔다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니 저는 뭐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번엔 남산 둘레길 갔었는데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점심 먹으러 들어갔는데 진짜 식당에 소주값 6,000원, 막걸리 5,000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소주가 언제 저렇게 됐지? 그랬거든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오늘 이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소주값 너무 올라서 소주가 이제 서민이 먹는 술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뭐 옛날에는 비 오면 뭐 집에 가서 뭐 빈대떡에 뭐 막걸리 뭐 이랬잖아요. 근데 뭐 막걸리도 비싸고 빈대떡도 비싸고 뭐 물가 소식이 지금 계속 어두운 소식만 들려오는데 오늘 물가 소식은 8시에도 준비돼 있고요. 김수민 평론가님하고는 오늘 랭킹 오프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 미국의 유명 현대 미술가 제프 쿤스 작품 얘기인데 뭐 산산조각이 났다고요, 이게? 네, 이른바 포스트 모던 키치 포스트 모던 대명사로 키치. 불리는데요. 제프 쿤스의 작품 중에 풍선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풍산이 아니고 풍선 모양으로 비슷한 작품들을 여러 만들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전시회에 전시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뷰 전시회를 열었어요. VIP를 상대로 해서. 그래서 풍선개라는 작품은 참고로 도자기로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한 40cm, 50cm 정도의 높이와 길이를 갖고 있는데 한 관객이 이것을 건드리다가 떨어져서 깨지는 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대형 사고네요. 네, 저 풍선개 나옵니다. 저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놀이공원 같은 데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풍선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묶어서 것처럼 해주시는 건데 그렇게 생겼네요. 제프 쿤스는 여러 가지 재질로 이것을 만들어 왔거든요. 이번에 깨진 거는 자기로 만든 것이었고 이게 가치가 추산이 되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5,500만 원. 5,500만 원을 깨트렸네요. 42,000불짜리가 깨졌다 해서 좀 크게 뉴스가 됐습니다. 예, 그 사람은 어떡하나. 그런데 저 작품이 워낙 유명한 거고 이제 깨트릴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저거 자체가 무슨 행위 예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장면을 같은 VIP들이 목격을 했는데 이렇게 깨지는 걸로 봐서는 이거 뭔가 준비되어 있는 퍼포먼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들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걸 건드렸다가 깨트린 분은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셔서 연신 그냥 죄송하다라고 인사를 하셨다라고 하고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이 이게 진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진짜 행위예술이었나 싶은 것이 이 깨진 조각은 그러면 팔 수 없느냐 이런 문의가 막 들어오고 그걸 살 수 없느냐 조각을 사겠다. 미술관에서도 검토해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깨진 파편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실수였다 할지라도 이걸 깨트린 과정 자체도 예술의 하나의 맥락으로 들어가서 그 조각도 거래가 되게 생겼다라고 하는 흥미로운 사연이 됐습니다. 뭐 다행이긴 하네요. 어쨌든 부서진 작품이라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어떻게 미술관에서 관람할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첫 번째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면서 아니 미술관에서 어떻게 작품을 만들 수가 있을까 했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 VIP 대상으로만 하는 전시회였으니까 그게 가능했겠다 싶긴 하네요. 어쨌건 간에 박물관에서 만지지 말아야죠.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다음 소식 OECD 38개국 가운데 36위 우리나라가 38개국에서 36위. 뭐냐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평가였는데요. 그럼 38개국 가운데 36위면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주값도 비싸고 한국보다 삶의 만족도 점수가 낮은 나라는 어디일까? 우리 뒤에 있는 두 나라는 어딘가 봤더니 최근 지진이 난 튀르키예 그리고 콜롬비아 이 두 나라라 그러네요. 그 둘 빼고 우리가 그럼 뒤에서 세 번째 한 건데. 국민 삶의 질 보고서 2022년 버전이 통계청에서 20일 발표를 했거든요. OECD 38개국 평균 점수가 이게 10점 만점인데 평균이 6.7입니다. 한국은 5.9로 집계가 됐고
예. 참고로 튀르키예는 4.7, 콜롬비아는 5.8 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하면은 여러모로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그렇죠. 선진국이다라고 해외에서도 꼽히고 있지만 네. 삶의 질로 봤을 때 그리고 또 국민 스스로가 체감하는 만족도를 봤을 때는 네. OECD 최하위권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 점수가 나타난 것이죠. 네. 참 뭐라 그럴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과거보다는 오래 살고 어쨌든 좀 소득은 좀 더 많이 벌게 됐고 사는 것도 나름 좋아진 것 같고 개개인의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겉으로는 살기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우리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왜 우리가 이렇게 살기 팍팍하다고 느끼는지 장기적인 고민과 대책 뭐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네. 전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요? 한 가지는 우리 생산 수준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규모죠.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이게 좀 배분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약해서가 아닐까. 복지 수준이라고 했을 때 한국이 경제 대국이지만 복지 선진국이다. 이 정도는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삶의 여건이 충족이 됐을 수 있는데 네. 워낙에 경쟁이 빡빡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신이 뒤처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또 나는 이만큼 일을 했는데 왜 받지 못하는가라는 그렇죠.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강하게 작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것 같네요. 예,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서 그런 거 아닌가 네.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랭킹 오프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첫 번째 주제, 이슈 오프너의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소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망자가 이미 4만 6천 명 넘어섰죠. 그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생존자 구조 작업을 종료하고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튀르키예 지진 현장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SBS 보도국의 김형래 기자가 같이 합니다. 자, 김 기자. 잘 다녀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무사히 출장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언제 왔죠? 네, 이제 지난 금요일에 귀국을 해서 이제 네. 들어왔고요. 네. 지난 7일부터 해서 10박 11일 일정이었습니다. 10박 11일. 네. 네. 어디를 갔다 온 거죠? 일단 저희가 이제 한국 구조대가 있었던 곳이 안타키아라는 곳인데요. 네. 여기가 터키 남부의 작은 도시입니다. 남부의 작은 혹시 도시. 이제 그 기독교 신자분들은 안티옥이라고 하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네. 그 안티옥이 여기 안타키아거든요. 네. 이 도시를 거점으로 지금 한국 구조대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초반에 이 도시에서 취재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가장 네. 가까운 곳이 카흐라만 마라슈라는 지역인데 네. 그 진앙지에 가까운 지역. 네. 그리고 이제 후반 거점 도시인 아다나 이렇게 세 곳에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곳을 왔다 갔다 네. 했어요. 그 세 거기 곳을. 사이 거리는 얼마나 돼요? 대략 차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아이고, 평소에도.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현지가 지진으로 교통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네. 도로도 많이 끊겼고 그랬겠죠. 그리고 또 오가는 차량이 워낙 중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네. 평소 4시간 걸리는 거리를 이제 안타키아에서 아다나로 이동을 할 때 9시간 정도니까 아이고. 거의 2배 가까이 걸리고 네. 10km 가는데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도로가 그럼 거의. 예. 그 비행기는 안에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네. 이게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구호 물자나 이런 걸 나르는 게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지금 튀르키예 내 국내선이 모두 끊겼습니다. 여기 아예 항공을 다 중단을 하고 국내선. 예, 대신 이제 공항은 다 구호 물자라든지 구호 물자만. 구조대를 이제 운송하는 게 급해서 네네. 민항기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계속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아이고 상황이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네요. 또 튀르키예 내부에서 움직이시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네. 튀르키예까지 한국에서 출발해서 가는 데는 지장이 없으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현재 가셔서 뭐 숙소를 이렇게 찾는다거나 이런 그렇지. 과정들은 좀 험난하지 않았을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 이동하는 거는 이제 튀르키예 입국은 좀 괜찮았었어요. 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지진 피해 현장이 그 남동 쪽에 주로 이렇게 집중이 돼 있는데요. 네. 저희 한국에서 가는 직항은 이제 튀르키예 제일 유명한 이스탄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탄불에서 만약에 육로로 이동하면 12시간 가까이 걸려서 네. 도저히 육로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터키 수도 앙카라로 들어가려면은 이제 카타르 도하에서 환승을 해야 돼서 그 환승되기가 조금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리고 또 내부에 이제 뭐 숙소 같은 경우는 이따가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경 4시간 거리 안에는
그냥 지붕이 있는 건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아예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취재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숙을 하거나 저희도 이제 차에서 자야 되는 그랬어요. 상황이었습니다. 앙카라까지 가서 거기서 차를 타고 이동했나요? 예, 앙카라에서 육로로 이동하는데 그 거점 도시인 아다나까지 한 6시간 정도 걸리고 거기서부터 또 한 4시간, 5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합니다. 터키 수도가 이스탄불이죠? 앙카라가 앙카라입니다. 아니고? 앙카라예요? 네, 이게 많이 헷갈리는데 네네. 근데 앙카라는 사실 행정 수도 개념에서 저희 세종시 같은 느낌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터키인들도 그렇고 가장 오래된 도시는 이스탄불이고 이런 게 많은데 앙카라가 행정 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자, 우리 긴급 구호대가 구조 활동을 벌인 곳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예, 김 기자가 직접 눈으로 본 모습 어땠나요? 저는 사실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모르겠는 게 좀 많이 깜짝 놀랐었는데 아마 이제 그 안타키아라는 도시가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네. 저기 뭐 이렇게 목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정도 해안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도시에 이제 가장 번화가에 이제 갔었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 서울로 말하면 명동거리 같은 곳에 예. 한 1km 정도 되는 거리 양쪽에 서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건물이 전부 다 무너져서 네. 이 잔해로 뒤덮여 있는 거를 처음 봤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진이라는 게 이 정도까지 파괴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네. 구조 활동이라는 게 사실은 진행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이쪽을 구조하기 위해서 여기 잔해를 파헤치면 옆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고 또 이 옆 그렇죠. 건물을 이게 또 수색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랬겠죠. 뒤쪽 건물이 또 여진이 네. 와서 붕괴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예. 사실은 지금 구조대의 안전조차 좀 담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좀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네네. 잠깐만요. 우리 저 시간이 안 나오네요. 지금 오늘 보니까 그거 좀 봐주시고요. 자, 김수미 평론가님 얘기 계속 이어가시죠. 네, 구조상의 어려움들 많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특히 이제 일단은 지진 피해를 피해서 대피를 하신 이재민 분들 안전이라든지 생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대규모로 이재민촌이 마련됐다. 또 텐트에서 임시로 거주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은 나왔는데 네. 근데 워낙에 이 피해자분들이 많아서 네. 이재민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다들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재민촌으로 예, 또 밖으로 또 밀려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그렇겠죠. 맞습니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 도시별로 좀 안전한 후방 도시나 이런 데는 이재민촌이 이제 꾸려지긴 했는데 네. 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네.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도 그냥 이게 집이 무너져 가는데 그 자기 집 마당에 텐트를 치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요. 바로 앞에 집이 무너져 있는 뒤에 집이 마당에. 무너져 있는데 네. 그 마당에 텐트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니까 가족이 다른 도시에 있고 이런 분들은 네. 이제 도시를 벗어나긴 했는데 네. 도시를 나가는 도로 자체가 끊겨서 차가 없으면 아예 도시를 걸어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그래서 탈출을 하고 싶어도 탈출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도시 내에서도 지금 현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튀르키예 전역에서 지금 텐트나 이런 물건이 완전히 동난 상황이라고 해서 아예 텐트도 없이 그냥 그렇죠.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 좀 버티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렇지.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들어갈 수 없고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여전히 구호 물품으로 텐트는 아직 부족할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가장 지금 네. 튀르키예 당국에서도 많이 요청한 게 텐트와 방한용품. 그렇죠. 지금 튀르키예 전역에 이미 지금 겨울옷이나 텐트 이런 게 동난 상황이어서 외부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게 그런 방한용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이 시간에 그 얘기 했었죠. 평론가님하고 튀르키예에서 필요한 게 텐트라고. 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튀르키예 가족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사는 그런 문화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일가족이 다 같이 그냥 파묻혀 버리고 이런 경우도 꽤 있었다 그래요? 예, 저희가 이제 그 현지 취재를 해보니까 외신에서도 그렇고 가족 단위로 구조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가족이 한꺼번에 매몰됐다가 구조되거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나오지 못하거나. 그래서 저희가 그 현지인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네. 튀르키예에서 특히 시골로 갈수록 아직도 이제 대가족 문화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전부 돈을 모아서 네. 아파트 같은 건물 하나를 통째로 사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가 친척들이 다 같이 거주를 하는 문화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말하자면은 여기는 김씨네 아파트, 이씨네 빌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일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사는데요. 네.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또 지역 중소규모 건축업자들에게 의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진 설계라든지 그렇겠네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겠네요. 특히 더 취약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굉장히 뭐 복합적인 난관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예. 구조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다 신경을 쓰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예. 어떤 목표에 치중을 한다든지 또 어떤 방법에 좀 의존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불가피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예, 구조대 작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현장 구조 자체가 지금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히 현장에서 보니까 가장 부족한 게 이제 탐색 장비였습니다. 여기가 도시 전체가 지금 전기가 끊긴 상황이니까 밤이 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네. 그 와중에서 이제 사람을 찾으려면은 결국 현지 구조대는 지금 소리에 의존해서 수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길을 가던 중에도 네. 갑자기 구조대가 호루라기를 불면은 길 가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리에 앉습니다. 네. 아예 발소리라도 이게 방해가 될까봐 이게 탐색을 하는 동안은 네. 현지인들이 저희도 이동하지 못하게 막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네. 그래서 도시 곳곳에서 이렇게 침묵이 이어지는 좀 침묵의 수색 작업이 많이 있었고요.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특히 그래서 저희 한국 구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적외선 탐지 장비라든지 이런 좀 전문 장비들을 가지고 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구조대의 그 도움의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랬겠네요. 소리가 들리는 부분을 이 정밀 장비로 좀 수색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기 댓글에 보니까 좀 전에 저희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데 Always One님이 올려주셨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예상 가능한 최대 지진을 가정을 하고 내진 설계 같은 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네요.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도 싶네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요. 네, 진짜 현장에서 봤을 네. 때 이 내진 설계가 된 건물과 안 된 건물의 차이는 그냥 명확하게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은 정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너지기 때문에 좀 저희도 반드시 좀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16년에 경주에서든지 포항에서든지 실제로 지진이 발생을 했었으니까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까 그래서 침묵의 수습 거의 뭐 지금 수습 작업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구조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현장의 구조 영상 그 구조견들이 활약하는 영상들을 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고 얘기하시죠. 네. 지지면 좋은 소식이에요. 해본 공간이 평론가님 질문 주시죠. 네. 아무래도 화면에 다들 같이 보셨겠지만 구조견들 활약이 상당히 많이 다뤄지고 있고 실제로도 큰 역할을 차지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또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한국에서 파견된 구조견들 토백 이런 구조견들 활약도 상당히 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현지에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아까 보신 영상에서 이제 저희가 그 구조대원에게 질문을 했던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저와 같이 걸어가던 구조견 이름이 토백입니다. 토백이 현지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었는데 이 구조견들이 잔해가 탐색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구조견들의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제 가서 가장 걱정이 됐던 게 여기가 건물이 파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조견들이 자꾸 다치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그 영상에서도 잠깐 잡히긴 했는데 토백이도 지금 오른발에 붕대를 감고 있거든요. 이게 유리 파편을 밟아서 다친 거고 또 다른 구조견인 토리도 아예 깊게 찢어져서 현장에 수의사가 없어서 현장에 있는 군의관이 직접 봉합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들어왔던 댓글이나 질문 같은 게 구조견한테 신발이라도 좀 신겨줘라. 그런데 이게 구조견들이 냄새뿐만이 아니라 이런 감각 같은 거를 전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신발을 신기면은 이 감각이 안 돼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구나. 네. 자, 그 토백이하고 토리 그 붕대 감고 하는 모습은 우리 저기 사진으로도 몇 번 봤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거의 튀르키예 질문을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그 김영래 기자가 현장에서 그 이재민들 상황에 대해서 취재 많이 하면서 어린이 병원도 가고 뭐 그런 취재 했었잖아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걱정되는데 병원에 있는 아이들 뭐 전염병 문제라든지 병원에 있지 않은 아이들도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떻게 보살피고 있나요? 네, 일단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아이 같은 경우는 10살 여자아이인데 약 146시간 그러니까 만으로 엿새 정도를 아예 건물 밑에서 버틴 경우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제가 갔을 때도 똘망똘망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구조된 아이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튀르키예가 가족 단위로 사는 문화다 보니까 이게 집이 무너지면 이 아이들이 간신히 구조돼도 돌아갈 가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구조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그게 가장 힘든 경우도 있었고 또 이재민 캠프에 있는 아이들도 추위나 이런 배고픔에 좀 시달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어린이들의 건강이 좀 많이 걱정인 상황입니다. 예, 마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수미 평론가님 이어가시죠. 네, 뭐 앞서서 이제 계속 강조가 됐던 게 이런저런 지원 대책들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짚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국 사람들이 튀르키예나 시리아 쪽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추가적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안내를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짚어 주시겠습니까?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그 방한용품 이야기는 했었는데 현지에서 이제 구하기 힘든 만큼 겨울 옷들 저희가 안 입는 패딩이나 이런 것들만 해도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방한 텐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이 될 거고 그다음에 언제나 그렇지만 이 재난 현장에서는 깨끗한 물 같은 게 또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과 음식도 큰 도움이 된다고 현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그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조대 일진에게 튀르키예가 전달한 감사 영상이 오늘 낮 동안 계속 화제가 됐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막 그 영상 보면서 눈물 흘리고 하던 장면. 이런 장면들 오늘 저녁 8시 뉴스에서 잠시 뒤에 나오게 될 테니까 그때 튀르키예 관련 소식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이슈 오프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오프너 조금 전에 튀르키예 상황 알아봤고요. 이제 큐시트 8시 뉴스 큐시트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녁 8시 뉴스 톱은 짐작하시겠지만 북한의 방사포 발사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토요일 ICBM 화성 15형을 발사한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 또 전술핵을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북한이 2발을 발사했습니다. 4발이면 비행장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도 밝혔는데 이는 한미 공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으로는요. 최근 권력 서열에서 약간 밀린 듯한 모습을 보였던 김여정 부부장이 이 남측 보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날선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도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내용까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출연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앞서 다룬 터키 지진 소식 이어지고요. 오프닝에서 물가 이야기 했는데 계속 물가가 오르면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일 수밖에 없겠죠. 살림살이 팍팍해지면서 저소득층은 식비부터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대학가 구내식당은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서 방학 중에도 빈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IT 인력 관련된 소식입니다. 아시겠지만 IT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났는데 거기 비해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중소 IT 업계, 스타트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그래서 결국 중소업체들은 동남아에서까지 인력을 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청년 취업 문제와 인력의 질 문제 같은 것 경제부 기자가 출연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단독 보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던 50대 여성이 숨졌는데 검찰이 최근 의료진이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부 알러지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가 간호사의 실수로 투여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들 8시 뉴스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슈 오프너, 이번에는 정치 코너입니다. 역시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자, 평론가님 이제 네. 정치 이야기 좀 해보죠. 자, 그 전에 우리 댓글 잠깐 살펴볼까요? 뭐가 있나? 튀르키예 국민분들 힘내시라는 소식 이상훈 님이 보내주셨고요. 구조개가 너무 훌륭하다. 송영자님 이런 반응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정치 코너로 가기 전에 댓글 잠깐 살펴봤고요. 네. 자, 정치 코너 오늘 아무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 체포 동의안이 오늘 내일 중 국회에 지금 제출될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본회의는 27일? 네, 그렇게 27일로 여야가 합의를 했기 예. 때문에 이날은 반드시 표결을 해야 할 되는 것이다 거고. 라고 네. 예, 전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지금 그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 농성 계속 이어갔잖아요. 네. 어쨌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불체포 특권을 쓰는 것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의 다수의 인사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치 보복이다, 증거가 부족한데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보다는 그 전에 국회 표결을 통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그냥 막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현재로서 분명한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표결을 그럼 하게 될 텐데 네. 여야 신경전 거세지고 있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방탄을 위한 임시국회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일단 국회의원 체포가 회기가 아닐 때는 가능하거든요. 네. 체포동의안을 굳이 표결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데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3월에 민주당이 열려고 하는 임시국회는 네. 방탄국회다.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또 있겠지만 네. 그 외에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이라든지 네. 또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국회 소집이라는 것 자체는 국회의원의 4분의 1 이상 요구를 하면 네. 임시국회는 소집을 할 수 있거든요. 예. 현재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4분의 1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에 또 소집 요구가 돼서 네.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빨리 가야겠네요. 튀르키예 지진 얘기를 너무 네. 많이 해가지고. 자, 체포동의안 표결 지금 전체 299명 의석 중에서 민주당이 169석이니까 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에 표결. 네, 이번에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체포 특권은 포기해보자라는 입장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도 있죠. 네, 그래서 바로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낫지 않느냐. 맞아요.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막상 표결에 들어갔을 때 그렇다고 찬성 버튼을 누를 수 있을 거냐. 그렇죠.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민주당 절대 다수의 의원은 반대 표결을 하기가 쉽고 아무래도 현재로서도 네. 부결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표결이 어떻게 나올지 몇 표 차이로 이게 네.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그것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사실 가결 부결을 넘어서서 그게 네. 몇 표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 체제가 표 단속을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 그렇죠. 이것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척도기 때문에 이 가결 부결뿐만 아니라 몇 표가 될 것이냐. 네. 이것도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주말에 이제 국회에 보고가 되고 표결은 다음 주 월요일 있게 되니까 점점 좀 관심이 많이 갈 것 같네요. 자, 이제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봐야죠.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당대표 선거 또 조금 전에 두 번째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네. 조금 전에 끝났잖아요. 지난번하고 어떻게 좀 다르게 보셨어요? 다른 점이 보이시던가요? 네, 조금 더 쟁점이 부각되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부각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OX 퀴즈가 나왔습니다. OX. 네. OX가 나왔는데 제가 가장 눈여겨서 본 부분은 대통령과 당 대표인 자신이 의견이 부딪힐 때 네. 대통령 생각을 우선시하겠는가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한 명의 후보만 X를 들었어요. 네. 나머지 세 명의 후보는 다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한 한 명의 명은 후보가 누구였냐면 네. 김기현 후보였습니다. 좀 의외네요. 네, 그런데 이게 OX 퀴즈
하는 동안에 네. 의견을 물어보게 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후보는 이제 한 번씩만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후보가 아니라 천하람 후보가 지목이 됐는데 네. 천하람 후보는 대통령 대 당대표 이런 구도에서 생각이 다르다면 대통령 뜻을 따르겠으나 만약에 대통령과 국민 다수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대통령과 소통을 해서 어필을 하겠다. 뭐 이렇게 또 답변을 하기도 했고 김기현 후보가 왜 X를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한데. 아쉽게도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평론가님 어떨 것 같으세요? 짐작이 가시나요? 뭐라고 말할지? 김기현 후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윤심이 본인한테 있다라고 자신을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또 여기서까지? 그렇습니다. 거기서 더 윤심을 더 부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네. 나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인상을 주기 위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추정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이제 점점 토론회가 좀 가열될수록 네. 김기현 후보에 대한 공세도 상당해지고 네네. 오늘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공격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당 선관위가 근거 없는 비방, 무분별한 의혹 제기 즉각 중단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어떻게 오늘 토론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된 부분들이 보였을까요? 보였나요? 오히려 김기현 후보 KTX 의혹은 네. 더 가열차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네. 과거에 사실 국민의힘에 사퇴 요정 국회의원이 계셨죠. 네. 이은재 의원이시라고 사퇴하세요. 이렇게 네. 사퇴 요정. 네, 근데 그 계보를 네네. 황교안 전 대표가 이어가고 있어요. 네네네. 황교안 전 대표가 사퇴하라 그러나요? 사퇴하십시오라고 누구한테요? 오늘 이제 김기현 후보에게 김기현 후보한테? 그 네. 의혹에 대해서 파고들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노선이 KTX 역의 그 노선이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 땅이 포함됐다. 네.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이미 토론회 전에 공세를 퍼부은 바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토론에서는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후보가 뭐 땅을 조금 할인을 해서 매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매도 호가가 얼마냐 그거 알려주시면 당원들하고 네.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펀딩을 해서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천하람 후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김기현 후보는 네. 1800배 올랐다는 가짜 뉴스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거다라고 하면서 매도 네. 호가가 얼마다 여기에는 직답을 하지 않았고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또 뜨겁게 공방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번 토론회 이제 포인트가 그 공천 문제잖아요. 네. 다음번 내년 이제 올해 있을 그 총선의 공천 문제인데 김기현 후보가 공천할 때 대통령 의견도 들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의견을 듣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 측근 또는 뭐 대통령이 아는 검찰 출신들이 대거 총선에 영입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또 반발도 좀 상당해지지 않을까요? 네, 어떨까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일 거냐 이게 관건으로 좀 남을 것 같고 일단 네. 김기현 후보가 그럼으로써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보다는 대통령 쪽하고 더 조율 잘해가지고 매끄럽게 처리하겠다 뭐 이런 네.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라고 승부수를 나름 던졌었습니다. 근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토론에서 김기현 후보가 과거에 안철수 후보가 당을 운영하면서 밀실 공천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네.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고 안철수 후보는 성공도 했고 실패도 해봤기 때문에 네. 잘못한 부분은 반성을 해서 다시 잘 하겠다 이렇게 또 맞서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이제 주목받고 있는 후보 천하람 후보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후보는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천하람 후보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좀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친윤과 비윤 사이에서 여러 가지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천하람 후보는 굉장히 간결한 것이 일단은 윤핵관이 지지하는 후보로 되어 있는 김기현 후보를 강하게 공격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럼 안철수 후보는 왜 소신 있게 말하지 못하느냐 네.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일단 선거 전략에 있어서는 좀 홀가분한 입장이다. 천하람 후보의 현재 처지가 그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그렇습니다. 대로 다 하고 가장 네. 자유롭게 선거운동할 수 있는 입장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김기현, 천하람 사이에 껴가지고 네.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내놓지도 못하고 자기 스탠스를 취하기도 애매하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기 토론회에서도 별로 깊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포지션이 끼어 있는 부분도 있고 당에 네. 들어간 지 오래되지 않은 부분도 컴플렉스로 네.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중성일 거예요. 예. 근데 대중성이 당원들 입장에서 정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8시 뉴스에서 준비되어 있고요. 8시 뉴스 큐시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뉴스 톱은 북한의 그 대공포 발사 그 소식으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